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자, 박수 쳐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책 오늘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소에 맞추느라고 약간 구성도가 좀 다른 거고요. 자, 크게 12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호요구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지역사회 개념, 정의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역사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역사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간호과정도 들어가죠. 간호과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여기에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건강, 그러니까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간호요구사정 부분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 모아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6개 정도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역학 부분에는 역학의 개념, 그래서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민감도 특이도 나오는 거, 이걸 몽땅 거도 개념 부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성질환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역학 부분의 개념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획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획 이론도 나오고 교환 이론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체계 이론, 그 다음에 로이 이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만 이론, 오렘 이론,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기획 편에다가 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간호의 가장 큰 양대 산맥인 우리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이것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뽑아서 했고, 여기 안에 제가 보건소, 보건지도, 요거 보건지속, 이런 것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산업보건 같은 건 매번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직업병이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수치, 뭐 건수율, 뭐 그런 거, 도수율,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부분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한 지금 3년, 4년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도 할 거는 되게 많은데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좀 쿨하게 포기하냐,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가중치는 조금 덜 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도 역시 빠짐없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지움, 그 다음에 패널 토익, 이런 것들, 또는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도 있어서 대부분 보면은 또 간호관리랑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간호관리 교수님이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그걸로 퉁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간호관리 교수님이 지역사회 내는 거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수님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 하에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그렇게 해서 간호관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둘 간에 싸움을 붙이는데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간호관리할 때 이렇게 외우고, 지역사회 간호할 때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발 둘 간에 싸움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외우는 게 모자보건지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러나 한 문제인. 대부분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겨우 한 문제 풀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아줘야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맞으니까 나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자보건지표는 뭐 신생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 알파 인덱스,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인구 쪽에서는 인구 이론 쪽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인구 이론, 멜더스 이론, 신멜더스 이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간호하면 나오게 뻔히 나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론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정 도구. 문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얘 아니면 얘. 그래서 얘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항상. 근데 환경보건이 진짜 학교 보건처럼 안 나왔다가
지금 작년, 재작년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한 문제 정도만 나와서 근데 할 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가중치를 많이 두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들어가긴 할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여기 가정간호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간호, 노인보건, 노인간호 쪽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활 쪽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간호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간호는 계속해서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역시 나올 것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쪽이 있는데 통계 쪽은 진짜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언제 한번 뚝 튀어나올까봐 제가 이제 역시 인연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쓸 게 이 앞부분이고 역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는 뭐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건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 지역사회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은 기억해 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제 일에만 충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리키는 것만 충실하고 여러분은 뭐 외우는 것만 충실하면 서로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저는 가리키기만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 정말 묻히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관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관여하냐면 일단 외우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외울 겁니다.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제가 크게 평가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평가. 우리 보건교육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전평가가 있어요. 사전평가. 자, 뭐가 있을까요? 또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 자, 그리고 총합평가가 있습니다. 요거 다 할까 합니다. 총합평가도 둘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단기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4개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외우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학원에서 저보고 플립 러닝이라는 걸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립 러닝.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다빈치 러닝이라고 해요. 다빈치 러닝.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미리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이거를 복습해 갖고 오는 거죠. 결국 공부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 그러면 이제 학교에 와서 뭐 할 건데 학교에 와서는 교수님하고 같이 어때요? 그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빈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을 미리 찍어서 이거 예습해와.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문제를 서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대답을 잘해? 그럼 잘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습을 해갖고 오세요. 근데 그래서 예습해갖고 오시면 제가 사전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뭐를 보느냐? 자, 제가 유튜브 찍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유튜브. 자, 유튜브 주소는 책 표지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책 표지에 보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면 몇 개의 영상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어느 영상을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예습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오면 그 다음에 제가 오자마자 그거에 보면 책 덮고 자 어떻게 본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쭉 한번 쓸 겁니다. 칠판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영상 안 찍은 내용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형성평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놓기라는 게 있어요. 가로놓기. 자, 우리 책에는 가로놓기가 몇 쪽에 있냐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그 각 단락의 끝에 부분에 있는데요. 189쪽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파이널 테스트. 이건 이제 우리가 일명 가로놓기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답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60분 수업하고 10분 쉴 거거든요. 그리고 또 60분하고 10분 쉴 건데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이 한 시간에 시작했던 거를 이 가로놓기를 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우셨죠? 거기서 쭉 하게끔 하는 거고, 특히 가로 안에 있는 단어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살 거고, 여기다 답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 비었는 채로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총합평가의 단기평가는
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쪽지 시험을 만들어 갖고 오면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혼자 책 보지 않고 혼자 답을 푸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언제 답을 맞춰드리냐면 제가 60분하고 10분 쉬고 60분 10분 세 번째 시간 처음 요거 할 때 쪽지 시험에 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쪽지 시험에 답만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만약 답만 보고 싶다면 항상 하루에 세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보면 답이 쭉 제가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뭐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기평가 할 거고요. 그러면 장기평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텀 3개월이 끝납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제가 메일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메일링은 뭐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개인 메일로 뭐 메일링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릴게요. 자, 10개의 문제를 뭐 예전엔 카페에다 올리고 그랬는데 그걸 못 찾으시더라고요. 카페에 약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찾아서 차라리 저한테 제 개인 메일로 보내세요. 그래서 보내서 메일링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단 이걸 한 텀을 다 돌아야 돼. 도중에 신청해봤자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 없거든요. 그래서 10개 문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1번의 답은 뭐고 2번의 답은 뭡니다 라고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다 맞았으면 그 주에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제가 새로운 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차까지 제가 문제를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만약 틀렸어. 그럼 제가 2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부원 설명 없이.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서 2번 요거 다시 정답 수정합니다. 라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삼진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 제도. 자, 이게 뭔 소리냐면 3번 틀렸어. 그럼 보기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번 틀렸으면 나머지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 이게 뭔가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삼진 아웃이 뭐냐면 일주일간 문제를 안 보내드립니다. 저도 화가 났다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할 때 막 약이 올라 죽겠대요. 왜냐면, 내가 이거 보면 이상한데? 이러면서 약이 오른대요. 약이 오르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문제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가 잘 되는 거고요. 혹시 우리 그 합격수기 보시면 이 메일링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걸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평가까지. 결국 4번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번. 이대도 안 해오실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틈틈이 저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물론 실강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나 질문할 데가 없다. 라고 하는 거. 나 질문 어디다 하냐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진통 카페가 있습니다. 진통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매번 답을 달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답변 달아드리고 혹시라도 답변이 안 달린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통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수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사회를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더 많이 괴롭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 제가 이제 막 특수반도 만들어서 계속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도 해갖고 성적 그 순서도 한번 보고 쪽지시험 성적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다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괴롭혀드려서 어떻게 해서든 합격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강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국내 보건정책.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정책 쪽을 좀 많이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왜 일어나냐면, 우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기능에서 예전에 그거는 하나 알아두세요.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할 것 같지만 다릅니다. 정책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고 나면 이거를 그대로 수행하는 걸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에요.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을 짜면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게 우리 보건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건소의 기능에 하나가 더 추가됐죠. 기획도 하라고 보건소의 기능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기획도 네가 해라. 정책도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책에 발빠르게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정책이란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고, 자, 이러한 거를 공식적인,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자, 기획할 때 우리 얘기하긴 할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방학 동안에 뭐 할 거야? 계획 좀 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학 동안에 뭐 할까라고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자, 목표가 딱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지? 라고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에 해당되는 게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게 기획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진 말고,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좀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외울 거는 가로 3번이에요. 가로 3번.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크게 지금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1번은 정책 의제 형성 과정. 제목만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으면 정책 결정. 이 정책 결정이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획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 과정.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죠. 종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얼른 기억한 건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요?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얼른 외우셔야 돼. 정책의제 형성 과정. 그 다음이 뭐죠? 정책 결정입니다. 그 다음이 정책 집행입니다. 그 다음이 평가, 그 다음에 종결. 그래서 뒷부분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요. 항상 우리 보면 앞쪽이 좀 시험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 도대체 뭔데 여기 안에 또 4단계가 있습니다. 자, 4단계 거기 보이시죠? 맨 처음이 개별적인 사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문제. 그 다음이 공중의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정부의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뭐냐면, 자, 우리 국가에서 살림살이, 몇 년 살림살이인지 혹시 아세요? 몇 년? 예, 국가에서 살림살이 하잖아요. 몇 년? 1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 동안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엄청 많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무슨 문제를 뽑을까, 무슨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해서 문제를 뽑는 과정을 우리는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사건,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살했어. 자살했나 보다. 저것도 자살했네. 그냥 개별적인 사건. 이 개별적인 사건에서는 절대 국가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연예인이 죽었는데 이거를 모방해서 다 따라 죽는 거야. 팬들이. 그러면 이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여기저기 쑥덕쑥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모이면 무슨 술자석 또는 뭐 밥 먹다가 모이는데 그거 들었어?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그래서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꽁끝에 가서 뭐라 그래?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쑥덕쑥덕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거는 그냥 쑥덕쑥덕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촛불이라도 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촛불을 들어. 그럼 이걸 공중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공중의제가 제일 잘 형성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건 우리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중의제. 해결해 달라고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채택을 했어. 이걸 정부의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단계를 거치는 게 정책의제 형성 과정. 외우셔야 되겠죠. 이제 자, 개별적인 사건, 사회적 문제, 공중의제, 정부의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어렵게 좀 들어간다면 이런 게까지 나올 수가 있으려나 싶기도 하는데 서울에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좀 깊게까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슈화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이슈화.
자,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이슈화. 이슈화가 됐다는 거죠. 수특성 말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가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번에 누구도 했대 누구도 했대 막 해서 막 말이 많아져.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중무죄로 되기 전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회적인 이슈화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거나 또는 공청회를 여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 보고 오,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 막 하면서 흥분하고 야, 이거 촛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이슈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이슈화를 일부러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공중의제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4단계고 여기 하나씩 더 집어넣으시면 돼.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자, 줄은 칠게요. 문제를 정부가 채택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개별적인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공중의제가 되고, 정부의제로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았어요. 문제를 뽑고 나면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를 뽑았다는 건 목적이 설정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목적이 설정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게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정책 결정 과정.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는 2가지가 있대요. 정책 형성, 그다음에 정책 채택이에요. 그럼 정책 형성은 뭔데? 아까 말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야.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수단에는 뭐 교육하는 것도 있고 실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어떤 수단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정책 형성 단계야. 그러니까 어떤 수단,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을 쭉 찾아내는 게 정책 형성. 그럼 정책 채택은요,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 우리 정책 채택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정책 형성과 정책 채택을 묶어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길게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쉽죠. 집행하고 평가하고 종교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특히 이 중에 정책의제 형성 과정은 이렇게 4단계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책 결정 과정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건 정책의 환경이 변화됐다. 이런 건 굳이 외우지 마시고 감으로 잡으세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는데? 예, 노령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정말 안 낳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이해되실 거고. 자,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변화됐대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건강.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 된다라고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의료 서비스 산업 발달했죠. IT 기술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 안 보고 그냥 인터넷 틀어서 인터넷 안에 또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 간호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의료비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료비 올라가는 의료비를 꺾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해야 되겠구나라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째.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확률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자, 이런 보건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아까 보건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뒤로 가시면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공식적인 참여자인지, 누가 비공식적인 참여자인지,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지. 자, 공식적인 참여자. 국회입니다. 맨날 국회의원들이 싸우잖아요. 정책하려고. 아,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거구나. 그 다음에 행정수반 비서실. 네, 모두 공식적 참여자. 그 다음에 각급의 행정기관, 장관, 차관들이요. 그렇죠? 장관들, 차관들 모두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사법부, 대통령 당연히 공식적 참여자겠죠. 뭐 굳이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도 들어요. 자,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입니다. 근데 정당에는 여당이고 야당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 둘 다 비공식이야. 그런데 여당은 그 솔직히 사이에 꼈죠. 그래서 여당을, 거기 보이시나요? 집권 여당은 준공식적 참여자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NGO, 비정부기관, 그 다음에 전문가, 언론기관, 그 다음에 일반, 우리도 비공식이네. 그치? 우린 공식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비공식이구나. 굳이 외우진 않아도 감이 잡히지 않으려나요? 근데 이 중에서
언론기관은 되게 중요해요. 언론기관은 왜 중요하냐면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뉴스 앵커가 뭐 요번에 우리 정부는 이런 일도 한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럼 우리는 또 뭐야 저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기관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한번 요거 비교만 해볼까요? 공식, 비공식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 공식입니다. 자, 정당 비공식, 국민 언론기관 장관. 네. 그러면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여당은요? 디테일하게 준공식 하시면 돼요. NGO 비공식. 그러면 대학 교수 비공식 옳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정책. 이것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 45년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게 역사가 짧아요? 45년에 뭐가 있었는데요? 네? 미군정 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45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5년부터 60년까지는 말 그대로 구호행정이야. 너무 배고픈 사람이 많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호행정에 너무 지저분해서 방역행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1년부터 75년까지는 이때 인구가 엄청 많이 나왔던 건 아시죠? 요 세대가 대부분 무슨 세대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기 고만나라고 가족계획 사업을 합니다. 가족계획 사업. 그 다음에 76년, 89년은 요거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 새로 처음 만들어진 게 77년이에요. 요거는 나중에도 외울 건데 지금 외워두세요. 건강보험은 강제로 건강보험을 했던 게 77년. 제가 쌍칠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칠년. 건강보험.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전국민 건강보험 89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건강보험은 한두 사람,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국민 건강보험이 89년이에요. 이때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76년부터 89년 이게 3단계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중화에 치중했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건강보험 시대 문을 열었으니까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중화에 치중을 했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 90년부터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보시면 의료 전달 체계가 마련되고 질적인 것에 신경을 쓴 거예요. 질적인 거. 질적인 거에 포커스를 뒀고 이때 응급의료 체계도 확립했고 포괄수까지도 시행됐고 그래서 이것도 좀 감으로 일단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좀 대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자, 45년 한번 시작했고 그 다음에 61년 시작했고 76년 했고 90년 세상에. 자, 요거 뭐 했었죠? 먹고 살기 힘들었죠? 뭐죠? 네, 방역 또는 구호행정. 자, 61년 애기 너무 많이 낳았죠? 예, 가족계. 자, 요때가 가장 피크였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중화.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 그 다음에 90년에는 이제 질적인 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좀 머릿속에 감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이 쫙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쓸데없이 여기다 집어넣냐면 모든 지역사회 책에서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안 쓸 수가 없어서 썼는데, 자,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에 34조, 35조, 36조에 우리 보건과 관련된 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헌법에 되게 웃겨요. 3번에 여자의 복지와 이런 말이 들어가. 여성도 아니고 여자의 복지와 뭐 이렇게 나오고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나올래나 안 나올래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지역사회 간호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35조도 보시고 36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법 여러분들 국가고시 준비하시면서 이 법 다 봤을 겁니다. 이 법이 쫙 나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부터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맨날 법을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는데 워낙 그 공부할 양이 많다고 해서 막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지역보건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틈이 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워낙 유명합니다. 두 개의 법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책에도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얘도 워낙 우리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의료법 얘도 기본으로 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의료법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모자보험법 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모자보험법
그 다음에 농특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얘도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 틈틈이 제가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유튜브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얼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건강의 개념부터 나와.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과 그 다음에 우리 임상에서 보는 건강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 임상 병원에서 보는 건강은 아프지 뭐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파도 이런 행위를 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 중에서 건강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모형인데요. 자, 모형이 제일 처음이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생의학적 모형. 자,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형입니다. 일단 제목만이라도 낯설지 않게 자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고 그다음에 책에 줄을 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일일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고 그다음에 책에 줄 칠 때 그때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의학적 모형은 뭐냐면 혹시 그거 아시죠? 이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심신하면 마음심. 그 다음에 이건 몸이에요.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인데, 마음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쵸? 근데 몸은 우리 인간, 의사가 고칠 수 있어. 라고 보는 걸 심신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수술을 할 때요. 지금은 마취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마취제가 없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술을 먹였습니다. 술을 잔뜩 먹이는 거야. 그럼 술을 먹이면 이제 배를 쩍 갈라. 그럼 얘가 막 아프다고 소리 질러. 야, 술 더 먹여. 이런 거. 술 계속해서 옆에서 먹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술 사고, 수술 다 끝났습니다. 딱 봤더니 이거 죽어 있어. 그죠? 그럼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고 있어. 이때 사고방식이 이때예요. 생의학적 모델. 그래서 이때는 심신이원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균이 들어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야. 결국 얘는 뭐하고 뭐의 관계냐면, 자, 우리 사람의 몸을 숙주라고 얘기합니다. 숙주와 그다음에 병원체 간의 관계. 그래서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럼 난 아픈 거야. 근데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내 몸은 건강한 거지. 이걸 우리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마인드죠. 몸에 균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우리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생태학적 모형은 여기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자,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또 하나 생긴 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또 그림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림 그렸냐면, 자, 요게 환경이에요. 그리고 요게 병원체, 그리고 요게 숙주. 그래서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러면 나는 아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생태학적 모형. 이 세 개 중에 뭐를 더 중요시 여겼냐면 당연히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러면 사회생태학은 또 뭔데요? 자, 사회생태학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뭐 인체 생리라고도 하는데 일단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내려옵니다. 병원체하고 환경을 합쳤어요. 그래서 뭘로 내려오냐면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생겼겠죠? 그게 뭐냐면 개인 행태. 자, 개인 행태는 말 그대로 개인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관.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술 먹는 습관이 있어.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건강이 좌지우지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총체적 모델이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총체적 모델은 자, 숙주 내려옵니다. 뭐라고 내려오냐면 인체 생리라는 말로 내려옵니다.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환경. 그리고 개인 행태가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예요.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럼 항상 눈치 보니까 새로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이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여전히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 총체적 모델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생활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인체생리가 그 다음에 2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환경이 3번째고, 이게 4번째다라고 했는데, 굳이 순서를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해 라고 본 걸 총체적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렇게 숙주병원제, 환경,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 모형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보겠습니다. 생의학적 모델 보시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심신이온론이죠. 심신이온론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자, 니은번 보세요.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질병이 났어?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 의사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예전엔가 어떤 선전인가요? 조그만 여자애가 그 학교 앞에서 요만한 병아리를 사서 키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병아리를 갖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념이 요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장난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나머지를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생의학적 모델 어디 쪽에서 지금 이거 아예 없어졌나요? 생활학적 모델?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은 생활학적 모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해요? 장기 이식도 하는 거잖아요. 돼지에 뭐 장기를 뜯어다가 인간에다 하고 이런 장기 이식 때문에 생명은 오래 살아요. 단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생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 하면 3개입니다. 숙주, 병원체, 환경. 그리고 2번째 줄 보시면 이 3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 하면 숙주,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자, 그러면 총체적 모델입니다. 총체적 모델은 니은번 보시면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아? 그럼 아픈 거네.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근데 이걸 뭐냐면 자, 일직선에 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래. 이쪽으로 하자. 그냥 건강한 거래. 이쪽이 불건강한 거래. 그래서 이 일직선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를 연속선 개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동적인 개념이라고도 해요. 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연속선 개념, 그 다음에 동적인 개념.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연속선 개념, 동적 개념이라고 주장한 게 뭐야? 총체적 모델이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했던 생의학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러면 건강해, 이렇지 않으면 불건강해 라고 본 거고 다시 말해서 정적인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 2, 3번은 정적인 개념의 불연속성 개념. 그러나 4번은 연속성 개념의 동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지역사에서 쓰는 단어를 자꾸 쓰는 버릇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할 때도 우리 지역사에서 쓰는 단어들 갖고 농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아셨지? 자,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질병은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원인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구성 요소 보이시죠? 환경, 생활 습관,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4개의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이제 건강 개념의 역사적인 번천을 잠깐 볼 건데요. 거기 체크 포인트 보시면 그 19세기 이전, 19세기, 20세기 이거 나옵니다. 19세기 이전은 신체 개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심신이온론이죠. 그래서 몸은 우리 인간이 고쳐줄게. 신체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오면 아니야, 몸과 마음은 하나더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더라. 느끼시죠? 여러분. 맞죠? 저도 느껴요.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심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신 개념.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 개념이에요.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응? 사회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활 개념 그래서 신체, 육체적인 거죠. 정신적, 사회적. 요 3개가
묶어서 우리 생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은 신체적 건강해야 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를 생활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그대로 따른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아니죠. 누굴까? WHO예요. 그래서 WHO는 건강의 정의를 3개로 봤습니다.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돼. 이걸 WHO가 건강의 정의를 제시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안녕한 건 뭔지는 알겠어? 정신적으로 안녕한 것도 알겠어? 사회적인 안녕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자, 사회적인 안녕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잘해.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 되기로 했어.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딱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뭐 난리가 나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좁고 막 숨도 답답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꼭 그래. 그럼 공부하다 조는 거요.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야단을 못 칩니다. 조라도. 하여튼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책을 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WHO의 건강의 개념. 그래서 98년이라고 제가 썼어요. 98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하나가 더 있네. 영적인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라고 언제 얘기했냐면 98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영적인 안녕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간헐적에 맨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다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안녕이 도대체 뭔데요? 정신적인 거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라고 하는데 영적인 안녕 잠깐만 볼게요. 이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제 뜻만 알아주세요. 인간에게는 이게 영적인 그 욕구가 있대요. 어떤 영적인 욕구가 있냐면 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사는지? 일단 여기서 우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데 타인과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건 맞아. 근데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어. 그럼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종교가 없어. 그럼 영적으로 불안녕한 거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 요 세 개가 완벽하면 나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래. 그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개인의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야 돼. 한참 뒤로 가시면 22쪽, 한참은 아니구나. 22쪽에 가시면 맨 꼭대기에 지역사의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역사의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개인의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이 뭐가 있는데요? 봤더니 1번 안정성으로서의 건강, 2번 실현성으로서의 건강, 세 번째 안정성과 실현성 두 개를 다 고려한 건강이 있습니다. 안정성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인 개념. 그리고 실현성 하면 약간 동적인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를 다 신경 쓴 게 세 번째죠. 자,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한번 보시라는 거지. 자, 안전성 개념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 이런 사람이 있네. 팔슨, 뭐 로이, 유만. 우리 나중에 유만하고 로이는 또 인사하실 거거든요. 통성명 할 거거든요. 좀만 참으시면 돼. 실현성, 아 던. 이 사람은 좀 알아두세요. 던. 자, 이 사람은 자 보시면 건강한 개인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안녕을 추구한다. 자, 이는 전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연속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칠판에 연속선 개념 제시하고 그다음에 동적 개념 제시한 거. 그거를 제시한 사람이 던이에요. 던. 아, 던은 연속선 개념도 제시했고 동적인 개념도 제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WHO의 건강의 개념은 연속선이에요? 불연속선이에요? 불연속선이지. 왜?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또는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WHO는 우리가 믿었던 WHO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연속선이 아니라 불연속선 개념이에요. 여기에 반기를 둔 사람이 누구야?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던은 아니야, 뭔 소리야. 건강은 동적이고 연속선 개념이야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WHO하고 던은 같이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미스 있는데, 스미스는
건강을 네 가지로 했네. 네 가지. 임상적, 역할 수행, 적응, 행복 모형.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했는데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요. 그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실래요? 자, 스미스는 임상적 모형에는 그거네. 질병이 없어. 그럼 건강한 거야. 질병이 있어. 그러면 질병이 있는 거야. 아픈 거지. 자, 역할 수행, 역할을 잘해. 그럼 건강한 거야. 역할을 못해. 질병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적응, 행복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눠서 했구나. 그냥 보시면 되고요. 외울 분이 있습니다. 라논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던 외우시라고 그랬고 라논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라논드는 자, 건강은 네 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한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요체. 뭐랑 똑같아요? 아까 총체적 모델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총체적 모델이랑 똑같은데 아, 가중치가 좀 다르구나. 생활 방식 여전히 1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인간 생물학을 똑같이 본 거예요. 아까 총체적 모델에는 뭐를 더 중요시 여겼어? 인간 생물학을 더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둘을 똑같이 봤습니다. 일단 보건요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총체적 모델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라논드구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논드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10번을 보시면 10번 자, 생활 방식. 아까 생활 방식으로 건강은 생활 방식으로 결정되고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목할 때 이 건강 증진 기억하시죠? 1차 보건이라고 건강 증진 양대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이 건강 증진의 원형이 누구라고요? 라논드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아, 라논드는 건강 증진의 원형이구나 기억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개인의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이고요. 자, 지역사회 건강을 둔 개념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돼. 자,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아, 역동적인 건 알겠어. 네, 상대적이야. 이때 상대적인 거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나하고 지금의 나.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나는 지금 건강한 편이지 뭐 라고 보는 거죠. 그럼 건강한 거예요. 또는 뒷집 할머니랑 비교하는 거죠. 뒷집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건강하지 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나는 지금 아프긴 아파도 뒷집 할머니 암에 걸린 할머니보다는 내가 건강하지 라고 보는 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건강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동적 개념. 니은번에 보시면 건강을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임상적으로 본다는 건 내가 팔이 없어. 다리도 없어. 그럼 뭐예요? 나는 불건강한 거지. 그러나 내가 팔다리가 없어도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입에다 붓을 이렇게 물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건강한 건 기능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다는 거야. 결국 일개 개인이 아픈 것보다 그 집단이 아픈 거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개 한 개인이 암에 걸려서 난리가 나. 그것보다는 그 동네에 콜레라가 돌아. 그거부터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 요거는 외운다라기보다는 좀 감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상대적이고 역동적 그리고 임상적보다는 기능적. 그치?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건강, 집단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 할 때도요, 개인보다는 집단의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이거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시더라고요. 이게 적정 기능 하면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외우시더라고요. 적정 균형 수준의 향상.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처음 오신 분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건강의 개념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 했었었냐면, 뭐 있었었지? 우리 건강의 개념에서? 뭐 배웠지? 생의학, 생태학, 사회, 생태학. 또 하나, 총체적 모형. 4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기억하실 건 총체적 모형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총체적 모형 4개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4가지 구성 요소. 인체 생리, 환경, 생활 습관, 보건의료 3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학자들 얘기했었거든요. 이승리에서 제가 두 사람만 외우자라고 얘기했고요. 두 사람이 던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라논드. 죄송하지만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뭐죠? WHO. 그것도 외워야겠죠. 이제 WHO는 건강의 정의를 뭘로 봤을까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봤고요. 더는 뭘 얘기했죠? 네, 연속성 개념. 그리고 동적인 개념. 라논드는 얘랑 똑같이 봤죠. 그렇죠? 이거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생활, 습관, 그리고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 같은데 별거 안 했죠? 이 정도만 배우시면 돼. 하여튼 이게 건강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형평성.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슬슬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같은 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건강권. 건강권은 건강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 건강한 권리가 있어. 나 돈이 없어. 그래도 건강한 권리 있다는 거죠. 그치? 말이 되나요? 돈이 없는데 건강할 권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알아서 치료해 주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치료해 주나요, 진짜로? 네? 치료해 줘요? 치료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돈 없는데 나 치료받고 싶어. 그럼 길거리 가다 아무 데나 쓰러져 있으시면 돼요. 아무 데나 쓰러져 있으면 경찰이 와서 이바이바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싣고 갑니다. 어디로? 행여병동으로 갑니다. 응급실 아니고 행여병동. 그렇지? 그래서 시립병원에 있는 행여병동으로 가요. 그래서 행여병동에서 치료 다 해줍니다. 치료 다 해주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몸뚱어리는 국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찾아요. 열 손가락 지문 채취해갖고 찾아요. 보호자를. 보호자를 딱 찾으면 그동안 치료한 거 돈 다 내라 그래요. 그럼 치료한 돈이 어딨어요? 없어하고 그러면 시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해요. 그럼 시체 포기 각서에 딱 사인을 하면 이 사람은 대학에 파는 거예요. 이 시신은. 그렇게 해서 국가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라고 할 수는 없죠. 믿지는 장사긴 하지만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권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권이 있고 그걸로 해서 치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달그렌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자 보시면 거기 있어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림을 좀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제일 처음이 성연령, 유전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개인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사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생활, 근로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까지. 이런 것들이 건강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외우진 마시고요. 이걸 또 문제를 내는 그 문제집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왜냐면 지금까지는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성연령 유전적 요인이 막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일 키포인트의 성연령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면 건강 불평등이라는 게 나와요.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일단 블랙 보고서, 그다음에 애친슨 보고서, 그다음에 WHO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일단 블랙 보고서 볼게요. 블랙 보고서는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영국 하면 NHS,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NH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모든 의료 서비스가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여기 의료 서비스를 다 해주는데 왜 건강하지 못하지? 라고 해서 이걸 조사한 게 블랙 보고서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등이 해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물질적, 구조적 조건, 그 다음에 선택. 이때 선택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행태에 관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 많이 피울까, 담배 끊을까 이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태적 요인,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인조병이라는 거죠. 인조병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병, 인조병. 사람이 만든 거 여러분한테는 성인병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나? 성인병? 사람이 만든 병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혈압 당뇨예요. 고혈압 당뇨.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내 생활을 막 있는 대로 막 살아. 그럼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조병, 또 비만 이런 것도 다 인조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다 서비스를 잘 해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블랙 보고서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행태를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에치슨 보고서. 그래서 이것도 공공정책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쫙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번부터 6번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건강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가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아니고 지방에서는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블랙 보고서, 에친슨 보고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보시면 헬스 21, 헬스 22,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보세요. SDG. 공부하신 분 아실 겁니다. SDG.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요것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SDG가 좀 나왔을 겁니다. SDG.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배우긴 할 거예요. 좀만 참으시면 돼요. 여기서 제목만 좀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구나 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면 또 있을 거예요. 화이트홀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있습니다. 화이트홀 1차 보고서는요. 영국의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7.5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남성 보건소 하면 영국의 남성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뭐 먹고 살 만큼은 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봤더니 이런 것들이 건강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일단 저소득 포함이 되는 거고요. 흡연, 영양, 음주, 운동, 사회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보고서 보세요. 2차 보고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못 살더라도 건강한 사람 있잖아. 결국 본인의 행태야. 본인이 생활 습관을 잘못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게 2차 보고서. 그래서 거기 뒷국에 쓴 글씨 보이실 겁니다. 교육 수준과 건강 행위를 봤더니 교육 수준은 건강 행위 태도,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 못 살아도 지식만 잘 심어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과 건강 수준을 보시면 소득 수준은 사망 수준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결국 소득 수준이 낮으면 금방 죽어.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 그럼 오래 산다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게 화이트홀 2차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까탈스럽지만 제목만이라도 자꾸 눈에 띄도록 블랙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블랙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대강 터프하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강 형평성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건강 됐고 건강 형평성, 일단 불평등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화적 다양성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예요, 아니에요? 다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외국인이?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3.2%. 그래서 3%를 차지하면 이걸 다문화라고 얘기하는데 3.2%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문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자, 이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간호학 책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모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제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자, 차별 배제 모형이 있고 동화 모형이 있고 다문화 모형이 있습니다. 자, 결론대로 얘기한다면 다문화 모형이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그러면 차별 배제 모형은 뭔데? 이거는 차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되게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이걸 차별 배제 모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한국도 있어요. 자, 한국 하면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한테 어머 서양 사람 닮았어요. 외국 사람 닮았어요.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기분 나빠요? 좋지 않아요? 이때 외국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뭐 동아시아 그러면 뭐야 뭐 기분 나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차별 배제 모형.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아니야 이러면서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면 또 뭐예요? 왕따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별 배제 모형입니다. 그게 일본도 그래요. 근데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뭐냐면 우리 독일 나라로 우리 갔죠. 누가 갔어요? 우리 간호사들도 가고 광부도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 처음에 와서 사인을 할 때요. 너네는 오래 살아도 독일 국민은 될 수 없어.
단지 여기서 돈만 벌고 가라라는 사인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어도 독일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돈만 벌어서 같이 오는 거죠. 물론 독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있어. 그건 독일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독일 국민들이 다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차별 배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화 모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네 우리나라에 왔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동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미국으로 딱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이런 거 다 버려. 미국 사람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 동화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용광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용광로는 뭐예요? 용광로 안에 모든 쇠를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책화하는 걸 동화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문화 모형은 뭐냐면 다시 둘로 나뉘는데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바뀌어요. 이거 두 개가 있는데 문화 다원주의는 뭐냐면 지금 미국과 같이 주류 사회 중심의 소수 민족 정책이나 이민자 정책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야 너네가 우리나라처럼 해야 돼 라고 하다가 미국 자체 내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사람처럼 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국민을 위해서 정책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덤이야. 내가 너를 위한 서비스야 라고 해서 그 정책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 문화는 미국이야. 근데 너네를 그냥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게 문화다원주의고요. 다문화주의는 다 존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자이크 정책. 우리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하면은 여러 가지 색이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다 제각기 색이 다 눈에 보이잖아. 이걸 우리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하고 이거를 또 우리나라가 또 본받아서 우리나라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빔밥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 비빔밥 정책이에요? 비빔밥 다 비비면 거기 안에 내용물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알지 않아요? 아, 이거는 무슨 채나물이고 이거는 뭐고 시금치고 다 알잖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정책을 인정하는 걸 우리 모자이크 또는 비빔밥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독일은 아직까지 차별배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요새 다문화 때문에 엄청 지금 간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 법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를 크게 셋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 혹시 아세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혹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부분은 또 하나 더 잡으면 유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도, 외국 유학생들도 역시 다문화에 다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혼 이민자겠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도 있고,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문화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 대상으로 또 다문화 정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는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랑. 그렇죠? 근데 재미삼아 한국의 남자하고 외국의 여자하고 결혼할 일이 많을까요? 한국의 여자하고 외국의 남자가 결혼할 일이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까? 1번, 2번. 1번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재미삼아 연령 차이. 우리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어. 연령 차이.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평균. 아, 4살 아니더라고요. 2.5살이더라고요. 2.5살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국인 여자, 남자는요? 한국인 여자, 남자. 3살 차이 납니다. 여기는요? 남자, 여자는? 12살 차이 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20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게 여기예요.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평균 대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문화 한번 봤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다문화 간호가 나옵니다. 다문화 간호. 요게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일단 다문화 간호를 적용하려면 맨 처음에 사정이죠. 사정인데, 문화학적 사정을 해요. 문화학적 사정이라는 건 그 나라 문화를 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적 자가사정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정하는 거야. 나는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느끼는 걸까라고 나를 한번 사정해 보는 거죠. 이게 자가사정. 그리고 나서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슈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역량이 있는 간호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미국 사람이 오면 우리는 간호 쪽으로만 간호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라는 거야. 또는 뭐 아랍 사람이 와서 아랍 사람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라. 그걸 우리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점점 간호계에서 바뀌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냥 문화적 역량을 갖는 간호사를 키워야 된다. 다문화 간호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부분 사정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문화적 사정, 그 다음에 자기 사정이야. 문화적 자기 사정 하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제 문화적인 역량 잠깐 볼게요. 문화적인 역량은 말 그대로 문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 문화에 좀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아랍 사람이 와서 아랍사의 그 문화에 민감한 사람을 문화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문화적인 역량에는 크게 네 가지를 보내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네 가지를 보는데 인지적 측면,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정서적 측면, 그리고 심리운동 측면, 전반적인 역량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우리 보건교육하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보건교육 지식, 태도, 행위 이거는 처음 오신 분도 지금 외워두세요. 보건교육은 뭐냐면 보건과 관련된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보건과 관련된 지식. 근데 이 보건교육을 몇 번 더 하잖아요.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행위까지 바꿔놔요. 그래서 보건교육은 지식뿐이 아니라 태도, 행위까지 바꾸게 하는 게 보건교육이거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식, 인지적 측면, 정서, 태도죠. 태도. 그리고 심리운동, 요게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세 개 꼭 나와. 지탱, 이런 게 나온 거고 이걸 합해서 전반적인 역량. 아, 이런 게 문화적 역량이구나. 그래서 이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점 척도로 해서 없음, 민감한,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수가 높으면 아, 이 사람은 문화적 역량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으로 잠깐만 들어가면 레밍거라는 사람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일명 보세요. 꼭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라이즈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라이즈 모형. 예, 이거 조금만 쉬셨다 해야 되겠네.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죠? 기능들이.